네. 밥값을 할 때가 됐습니다. 밥값을 해야죠. 사과의 말씀을 드릴 건 아까 제가 한 시간 수업한 줄 알았는데 100분을 했더라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단편 그냥 외워서 시험장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시험장 들어가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원칙을 정확히 알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아는 건 정확히 알고 모르는 건 정확히 모르자. 이게 저희 모토입니다. 시장 실패 요인 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근히 5개가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5개가 나오는 게.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4번째, 정책의 순서가 있네요. 정책의 순서.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책은 문제가 있어야 정책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럼 정책의 순서에 제일 먼저는 뭐부터 나올까요? 문제 인식부터 있어요. 그럼 문제를 인식하면 바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대안들을 만들 거예요. 대안 하나가 아니라 대안들을 만들겠죠. 그래서 대안을 작성 평가하고 그 대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정책으로 결정하고 걔를 집행하겠죠.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정책을.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다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6단계죠. 정책에. 근데 이 앞에 3가지가 사라져버리면 이게 바로 정책의 3단계가 돼요. 이 D인가요? 3단계 내용을 보면 그럼 이 부분을 섞어서 냈을 때 여러분 푸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정책의 순서는 정책의 집행, 정책의 결정, 정책의 평가로 구성된다. X죠?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요? 결정하고 집행하고 또는 실행이죠? 또는 평가하겠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정책의 각각의 정책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를 쫙 보세요. 그냥 정리를 쫙 하는 거예요. 아까 다 했어요 거의. 선분양은 실제 주택 건설 전 분양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실제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짓겠다는 견본주택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견본주택을 보고 샀는데 나중에 준공됐다고 해서 들어가 보면 손잡이부터 달라서 염장을 지르죠. 네. 그래서 견본주택과 실제주택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해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나요? 예. 이게 바로 선분양 제도죠. 그러면 이 부분까지 내용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니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선분양 제도가 뭐가 장점이 있냐면 먼저 분양 시점에 견본주택만 동그라니 지어놓고 분양 때리죠. 그때 받은 분양 대금으로 건설 자금을 쓴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력만 갖추고 있으면 건설 자금이 없어도 공급에 뛰어들 수 있다. 그래서 유효 공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겠네요.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의 물리적 주택 수량이 적었던 시기에 물리적 주택량을 한꺼번에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채택한 공급자 위주의 약간 비정상적인 분양 제도가 무슨 제도다? 예, 선분양 제도예요. 되셨어요? 그럼 이제 분양 대금으로 건설 자금을 조달하니까 결국 건설 자금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된다? 산 사람, 수요자가. 그럼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도 누가 부담하는 것이 된다?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네요.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 공급 증가해서 공급자 중심의 분양 제도래요.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선분양 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분양 제도다 그러면 걔는 X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뭔지 보세요. 먼저 때려요. 먼저 때려. 그럼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선빵 그러면 안 되고 선공. 그래서 선분양 제도는 뭐다? 공급자 중심의 분양 제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디귿. 그럼 실제 주택을 건설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을 이미 수요자가 샀나요? 수요자가 샀죠. 그럼 그 기간 지어질 때까지의 모든 위험을 다 누가 감수해야 된다? 수요자가 감수하네요. 우리 학계론에서 전반적으로 다 흐르고 있는 내용.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할수록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커진다. 만약에 위험이 큰데 수익이 작은 투자면 그 투자는 아무도 안 하니까 시장에서 존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위험이 큰 투자는 당연히 뭐가 높겠다? 수익이 크겠죠. 위험이 작은 투자는 수익이 작아도 사람들이 투자하네요. 그게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 비례관계. 네, 그렇죠. 상세관계.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상쇄관계는 수익이 커졌다고 마냥 좋아할 이유가 없는 게 그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도 커진 거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서로를 까부시는 관계에 있다. 서로 상자에 파괴할 쇠자, 상쇄관계인 거죠.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주택 건설할 때까지 모든 위험을 수요자가 다 감수하더라. 그러니까 수요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크니까 수요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도 커야 된다. 그래서 싸게 사야 된다, 비싸게 사야 된다. 싸게 사야 되겠죠. 그래야 선분양 받지. 그래서 분양가가 낮아요. 뭐보다? 완공시 시가보다 낮아야 먼저 분양을 받겠죠.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하락하는 시기에 상승하는 시기에 적합한 분양제도가 선분양제도였던 겁니다. 그럼 지금 선분양제도에서는 시점이 두 개인가요? 분양 시점과 준공 시점. 그럼 가격이 두 개죠? 분양 시점의 분양가와 준공 시점의 시가. 그 차액만 누리고자 들어가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럼 투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선분양제도를 채택한 게 아니니까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팔고 떠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전매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보세요. 이 선분양제도를 누가 용인했어요? 국가가, 정부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해주면 이런 거죠. 먼저 견본주택을 지었어. 어떤 건설회사가. 샀어요. 분양을 받았어. 그랬더니 얘들이 조금 어려워지네. 그랬더니 짓지 않고 튀어요. 이미 샀어. 그럼 그 사람들 난리 나죠. 근데 그 위험을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정부가 용인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때를 대비해서 보증해 주는 공사가 필요해요. 대한주택보증공사 이런 개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건설사가 망하게 되면 걔를 인수해서 다른 회사를 선정해서 지어주거나 아니면 돈을 다시 토해내 준다. 그런 게 왜 필요하겠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얘는 실제 수요자뿐만 아니라 투기 수요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는 만큼 줄을 서시오 해야 되겠네요. 주택 분양받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줄을 세운다, 청약, 예금 등에 의해서 순위를 매긴다? 순위를 매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청약, 예금 등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 선분양제도에서는 그런 내용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주택가격의 상승기에 적합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후분양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뭐라고 적혀있죠? 선분양과 전부 반대로 판단하면 된다. 네, 잠깐만 저 보세요. 후분양은 수요자 중심일 것 같아요? 공급자 중심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수요자. 네, 그래서 니은 이제 후분양 제도에서는 실제 주택 건설 후 분양입니다. 그럼 준공이 돼야 팔 수 있는 거예요. 짓는 기간 동안의 위험을 다 누가 감수해야 되죠? 공급자가. 그럼 건설 자금 없으면 못 지어요? 그럼 건설 자금도 공급자가 다 부담하는 거고 건설 자금의 이자도 누가 부담해야 되는데? 공급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 공급자는 건설 자금 이자를 자기가 부담하는 만큼 공급 비용이 증가되는 건가요? 맞죠? 그럼 지 혼자 부담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본 것처럼 떠넘겨요? 떠넘겨요.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만만한 수요자에게. 뭐의 상승으로? 가격 상승, 분양가 상승으로 건설 자금 이자를 수요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기회가 남았네요. 고로 문제. 후분양 제도에서는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반드시 최종적으로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면 X죠. 분양 가격의 상승으로 수요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기회가 남은 거다.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아직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라고. 곳곳에. 되셨죠? 여기 적혀 있네요. 친절하네요. 그 다음 분양가 규제가 있어요. 분양가 규제. 자, 분양가 규제의 반대말은 분양가 자율화인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분양가를 자율화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하고 규제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자율화를 풀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분양가 규제의 내용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죠. 시장에서의, 저만 보세요. 시장에서 균형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 균형 가격이.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요. 그럼 누가 피해를 입어요? 수요자가 피해를 입으니까 정부가 누굴 불쌍히 여겨?
수요자를 불쌍히 여겨서 누굴 보호하기 위해?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급자에게 너희들 아무리 가격을 높게 받아도 얼마까지만 받아라. 받을 수 있는 가격에 상한선을 그어요? 하한선을 그어요? 상한선. 최고 가격을 그어요? 최저 가격을 그어요?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최고 가격을 긋죠.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 상한제는 최고 가격제예요? 최저 가격제야? 최고 가격제.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원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규제한 거니까 원래 가격보다 높은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의미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부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7억이 균형 가격이에요. 7억이. 수요와 공급이 맞춰진 점. 이게 균형 가격입니다. 근데 정부가 이게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해. 그래서 공급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아무리 가격을 높게 받아도 9억까지만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9억까지만 받아라 이렇게 규제를 했다고요. 그럼 규제 가격을 원래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했죠. 맞나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공급자는 이 아래에선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 아래에 여기에 균형 가격이 있죠. 균형점의 이동이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높은 수준으로 규제했을 때는 시장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균형점의 이동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때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억 너무 높아. 너희들 아무리 높게 받아도 5억까지만 받아 이렇게 규제를 한 거예요. 그럼 정부 하는 시장에서는 얼마를 받는다? 치사하고 들어와서 4억 받을 거야. 이런 공급자 없다고요. 이 금액을 받을 거 아니에요. 5억까지만 받아라 그러면. 그럼 균형점의 이동이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생겼죠. 그럼 시장의 변화가 생겨요? 자 볼까요?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합니다.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요. 그럼 공급량은? 공급의 법칙. 감소하죠. 네?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생겼는데 대놓고 높은 가격에 거래할 수 없다? 누구 땜시? 정부 땜시. 그러니까 정부 모르는 어두컴컴한 시장에서 거래한다? 우시장, 암시장? 암시장. 음성적인 거래 비용의 발생? 맞나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많이 공급량이 감소할까요? 아니, 가격이 하락하면 단기에는 공급량을 얼마 못 줄이잖아요. 제가 주택 공급량은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단기에는. 그럼 장기에 공급량을 더 많이 줄이겠죠. 네? 그러면 초과 수요가 더 커지겠네요? 초과 수요가 더 커져요. 그럼 가격이 폭발할 수 있죠. 어느 시점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양가 규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분양가를 자율화로 맡겨버리겠죠. 됐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최고가격제 문제에서는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파트의 문제가 나오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걸로 문제가 나오죠. 그때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고 대답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런 변화도 없다가 정답인 거고 제대로 규제했다는 건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제대로 규제한 거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 여기 잘 보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분양가를 규제하면 공급자 입장에선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솔직히 싫어하겠죠. 내가 잘 높은 분양가 받고 있었는데 정부가 얼마까지만 받으라고 가격을 내렸어. 그럼 삐쳐요? 공급자 삐치죠. 그럼 공급자는 삐친 김에 잘 만들어? 대충 만들어? 대충 만들어요. 그러니까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거예요. 공급량을 늘려 줄여? 삐쳤으니까 줄이겠죠. 그래서 분양가 규제의 경우에 최종적인 공급량이 증가로 끝난다 그러면 무조건 X라고. 그게 문제를 푼 요령이라고요. 다시 반대. 우리 아까도 봤는데 임대료 보조 정책을 공부했습니다. 임대료 보조. 그럼 임대료 보조를 받으면 지가 뭔데 나한테 보조를 해주고 그래? 도대체? 이러면서 승질내는 사람 없다고요. 그럼 임대료 보조를 받으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공급량을 늘려요? 줄여요?
늘린다고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의 결과 최종적인 임대주택 공급량은 증가로 끝난다, 불변으로 끝난다, 감소로 끝난다? 증가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면 시험 문제를 쫙 보면서 계속 끝을 봐.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서 헷갈려 한다고요. 자, 다시 적으세요. 정부가 공공임대택을 직접 지어서 공급해 주는 경우를 빼놓고는 임대주택의 공급은 누가 해요? 에헤이, 공공임대택을 직접 지어서 공급해 주는 경우 빼놓고는 임대인이 공급하는 거죠. 그럼 임대인은 지가 좋으면 공급량을 늘리고 삐치면 공급량을 줄일 거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당하면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얼마 못 받으니까 삐쳐서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 임대료 보조를 받으면 좋아서 늘린다? 늘렸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차인이 혜택을 누린다. 그 얘기였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 낮은 수는 규제해야지만 의미가 있다. 높은 수는 규제하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가 정말 좋아하는 문제인데, 낮은 수준으로 규제했을 때 뭐가 발생이 되죠? 초과 수요죠. 그럼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면 얘 반대 뭐 같아요? 초과 공급인 것 같잖아. 그래서 계산 문제로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 그렇게 주면 거의 대부분 초과 공급 찍고 틀린단 말이에요. 높은 수준을 규제했을 때 초과 공급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얘 없죠. 그러니까 뭐로 가야 돼? 아무런 변화도 없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얘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되셨어? 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다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본 거고 하나만 여기서 체크할게요. 지금 정부가 가격을 낮게 받도록 만든 거잖아요. 분양가 지금 얼마였는데? 7억이었는데 5억까지만 받아라 이랬어요. 그럼 공급자의 수입 주나요? 맞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 부과하겠죠. 정부의 세금 수입도, 세수도 늘어요, 줄어요? 줄죠. 주의를 꼭 해두시라고요. 된 겁니다. 그 다음 잠깐만 있죠. 주어진 가격 변화, 가격의 하락이 나타난 거죠, 지금. 제대로 규제하면. 그럼 주어진 가격 하락에 대해서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그때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변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더 많이 증가하고 더 많이 감소하는 거죠. 그럼 초과 수요는 더 커져, 작아져? 더 커지는 거죠. 양의 변화가 큰 게 탄력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질적 수준이 저하되죠. 잘 만든다 대충? 대충. 그래서 수요자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분양가 자율화는 또 반대네요. 규제와 반대. 그럼 저기 보세요. 분양가를 자율화에 맡기면 공급자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이때도 대충 만들면 죽여버려야죠. 질적 수준이 향상된다고요. 그럼 공급량을 증가시키겠네요. 그런데 공급자, 건설업체는 대형 평수 위주로 공급할까요? 소형 평수 위주로 공급할까요? 대형 평수. 왜? 평당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분양가를 자율화에 맡기면. 그러면 고소득층을 위한 대형 주택만 디립다 지어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정부는 정책을 펼칠 때 분양가를 자율화에 맡기는 정책을 펼치면 그냥 내버려두면 대형주택만 디립다 공급되니까 대형주택 몇 채 지으면 거기에 끼어서 임대주택 몇 채 공급해야 돼. 의무화시킬까요? 그럼 그 내용이 따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되셨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임대료 규제. 뭐랑 똑같대요? 분양가 규제와 똑같다고 돼 있죠? 합니다. 저기 보세요.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맞춰서 균형 임대료가 형성돼 있어요. 지나치게 높아요. 누가 봤을 때? 땡. 정책론은 다 정부가 보는 거라고요. 정부가 봤을 때 임대료가 너무 높아. 그래서 임대료 부담이, 임차인이 부담이 크니까 누굴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까지만 받아라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네요. 네. 그럼 누가 삐쳐? 임대인이 삐치니까 공급량을 늘려요, 줄여요? 줄이죠. 그러니까 임대택을 그 용도대로 공급해요, 다른 용도로 전용시켜? 다른 용도로 전용시켜요.
수선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질적 수준이 향상 저하? 저하가 된다고요. 똑같은 포인트라고요. 맞죠? 그러면 인제 임대료가 낮아졌으니까 초과 수요 발생? 암시장? 음성적인 임대료의 발생? 그럼 임대차, 잘 보세요.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진 시장에서는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음성적인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나요? 맞죠? 그럼 기존의 임차인은 괜히 옮겨서 음성적인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싶을까요? 그냥 꾹 눌러 살까요? 꾹 눌러 살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장이 이전돼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못 옮겨가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통 비용이 증가할까요? 교통체증도 발생하고 그런 내용들이 따라 나오는 거죠.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임대료 규제 정책의 결과 임대인이 삐쳐서 공급량을 줄이고 기존 임차인은 꾹 눌러 살면 누구는 정말 갈 곳이 없겠다? 신규 임차인.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건 누구다? 신규 임차인인 겁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 공공임대택의 건설 공급 정책. 여기 뭐라고 적혔는지 보실래요? 단계 효과 만땅, 장계 꼴랑 하나. 자, 기억을 해보세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면 처음부터 효과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 정책 뭐 하려고 펼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펼쳐진 정책을 보면 초기엔 효과가 있어. 근데 뒤로 갈수록 효과가 계속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공공임대택 건설 공급 정책은 단계인 효과 만땅, 장계 꼴랑 하나. 이걸 이미 다 했어요. 자, 볼게요. 이거죠. 단기에. 그러니까 공공임대택이 건설 공급된 후에 단기적으로는 공적 임대택이 싼 임대료로 공급되나요? 비싼 임대료로? 정부가 시장에서 사적 시장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임대료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임대택의 수량이 너무 적어. 누가 피해를 보고 있어? 임차인이. 그래서 정부가 임대료를 낮춰주고 임대택의 수량을 늘려주기 위해 죽어라고 늘려라 해도 안 늘리니까 자기가 직접 지어서 공급해 준 거예요. 이게 공공임대택의 건설 공급 정책이야. 그럼 공공임대택의 건설 공급이 사적 시장의 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공급될까요? 낮은 수준으로? 낮은 수준으로. 싸게. 이게 높은 수준으로 공급된다라고 시험에 2번 나왔다고. 이게 다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를 해보면 정말 쉬운 건데 안 그러면 다 일일이 외워야 된다고. 되셨죠? 그래서 싸게 공급했어. 그럼 사적 시장의 임차인이 어디로 옮겨가죠? 공적 시장으로 옮겨가요. 왜 옮겨가요? 듣고 싶은 얘기는 싸니까. 옮겨간 사람은 이제 싼 임대료에 들어가 사나요? 그럼 단기적으로 효과 누렸죠? 공적 시장의 세입자는? 그럼 이제 사적 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 봤더니 사적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서 임대료가 형성돼 있고 공급자는 정상 이윤을 누리고 있었는데 수요량이 줄었어요. 왜 줄었죠? 공적 시장으로 옮겨간 만큼 줄었죠. 그럼 초과 수요가 줄면 초과 공급 임대료가 하락해요? 하락하죠. 그러니까 사적 시장에 있는 세입자도 가만히 있었는데 임대료가 내려간다고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세입자도 혜택을 누린다? 임대료가 낮아졌으니까. 다 행복하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수량도 증가된 효과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건설해 준 만큼. 그 다음 임대료도 다 낮아졌죠. 정책의 효과가 커요, 작아요? 크죠. 다 해피해. 근데 누구 한 사람만 미쳐 날뛸 것 같아. 사적 시장의 임대인만. 원래 그 임대료를 받아야 정상이윤을 누리는데 임대료가 낮아져서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량을 줄여버리고 싶은데 그 공급을 하고 싶겠어요? 정상이윤도 못 누리는데? 그래서 공급량을 줄이고 싶은데 단기에는 못 줄인다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 언제까지? 장기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장기가 되면 이제 사적 시장에 임대인이 공급량을 줄이죠. 얼마만큼 줄일까요? 삐치게 한 만큼. 공적 시장에 100채가 공급되면 사적 시장에서 100채가 줄어요. 그럼 시장만 공적과 사적으로 분화됐고 공적 시장이 는 만큼 사적 시장에서 주니까 전체 수량의 증가 효과가 없죠. 그럼
사적 시장에서는 이제 임대료가 수요의 감소로 초과 공급으로 임대료가 떨어졌었는데 공급도 줄면 원래 균형으로 돌아가서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대로 머물러 사는 사람은 이제 혜택을 누릴 수가 없죠. 대체할 집이 많아지지도 않았죠. 전체 수량이 똑같아져 버렸으니까.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지도 않네요. 그럼 조세의 정가를 줄여주는 효과도 없네요. 다 사라졌죠. 그 효과가. 단계에 있던 효과가. 딱 하나만 남아있죠. 어디에 옮겨가 사는 사람만? 공적시장에 옮겨가 사는 수고로움을 겪은 사람만 장기에도 낮은 임대료에 들어가 산다. 사적 시장과의 차익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효과를 누린다. 이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푸는 요령, 절 보세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정책이 나오면 장단기 모두 발생한다 그러면 걔는 기본적으로 다 X. 언제만 있다? 단기에는 있고 장기에는 다 사라져요. 되세요? 이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고. 딱 하나만 맞아요. 장단기라고 나와도. 어디로 옮겨가 사는 사람은? 공적 시장으로 옮겨가 사는 사람은 혜택을 누린다. 이건 장단기 모두 있죠.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임대료 보조 정책은 다 봤네요. 동의하세요? 이거 아까 주거라고 했었어. 주거라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봤고 그 다음 지역지구제도 다 본 거예요. 볼까요? 확인.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 제거가 목적이에요. 정의 외부효과 제거가? 또 정의 외부효과 제거라고 하네요. 시험 문제에 정의 외부효과 제거가 목적이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 정답이었어요.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 제거에 따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죠. 다시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지가는 상승한다 그대로다? 상승. 그래서 지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각각 지역지구제가 상업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간 이용의 형평성은 높아진다, 깨진다. 그런데 남겨놓은 땅을 다음 세대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세대 간 이용의 형평성은 높아질 수 있다. 그 내용. 됐죠? 그때 사전적 독점자가 초과를 누리면 또 다른 시장 실패의 요인이 발생한 거니까 얘가 문제다. 그래서 문제는 지역지구제 실행의 결과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적 독점자가 초과이윤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걔는 X. 누가 초과이윤을 누린다? 사전적 독점자. 따라해 보세요. 지읒. 다시 지읒.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사전이에요? 사후야? 사전적 독점자가 초과이윤 누리는 것.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정상이윤은 다 누린다고 그랬죠? 사후적 독점자는 지역지구제 실시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초과이윤은 물론 이거니와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한다. X. 뭐는 누린다? 정상이윤은 누린다. 꼭 비교를 해두세요.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정책의 시점 기준의 판단을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푸는 요령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결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손해를 엄청 입어. 기존에 들어온 사람들이 손해를 엄청 입어. 그럼 그 정책을 정부가 원활하게 펼칠 수 있을까요? 데모 엄청나게 해요. 그런 정책은 펼쳐지기 힘들어. 됐나요? 그러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어. 그 결과 그 뒤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손해를 입으면 정부는 할 말이 있을까요? 있죠. 내가 정책 펼친 다음에 네가 들어왔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펼쳐지면 그 정책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입으면 누가 입고? 신규.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누리면 기존 사람들이 초과이윤 누리면 가만히 있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자, 절 보세요. 정부가 임대료 규제 정책을 펼치면 그 정책이 펼쳐진 시점을 기준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건 신규 임차인이다, 기존의 임차인이다? 신규 임차인이죠. 되셨어요? 다시 정부가 지역지구제라는 정책을 펼치면 그 정책이 펼쳐진 시점을 기준으로 누군가 초과이윤을 누렸다 그러면
기존의 공급자예요? 신규 공급자예요? 기존의 공급자죠. 됐나요?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 정책의 수단이 있습니다. 정책은 정부의 공적인 개입이에요. 시장에 개입을 할 때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토지이용 규제인지를 시험 문제로 내죠. 이거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와요. 푸는 방법. 절 보세요. 시장은 누가 만나는 곳이에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 그리고 그때 시장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애가 있어요. 가격이죠. 그래서 시장의 3대 요소는 수요자, 공급자,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정부가 수요자의 역할, 공급자의 역할, 가격을 건들면 걔는 직접적 개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 시장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너 수요자 빠져봐. 내가 대신 수요자 역할 할래. 공급자 너 빠져봐. 내가 대신 공급자 역할 할래. 가격 때문에 문제야? 내가 가격 규제할래. 이게 직접적 개입이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발생했어.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요자가 제 역할, 공급자가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의 대표 주자가 돈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돈을 대주거나 정보를 대줘서 기존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간접적인 개입인 거예요. 이게 원래 정확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구분하는 방법은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 사거나 팔거나 가격을 건들면 무슨 개입? 직접적 개입. 그럼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 규제는 가격을 건드려버렸잖아 지금. 직접적 개입이라고요. 예? 임대료 규제도 임대료를 건드려버렸잖아. 임대료가 가격이라고, 임대차 활동에. 직접적 개입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정부가 사거나 팔아. 택지 공영개발. 정부가 먼저 사들이죠. 농지 임지로. 수요자의 역할. 택지로 개발해서 팔아. 공급자의 역할. 그러니까 직접적 개입이죠. 공공임대택 건설 공급정책. 직접 지어서 지가 팔았잖아요. 네? 그 다음 임대하는 것도 공급이죠. 임대해 주는 것도. 그러니까 공공임대 보유제는 정부가 택지를 공영개발해서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임대하면 임대하는 것도 공급이니까 직접적 개입. 토지은행제도 정부가 미리 미개발된 토지를 사들여서 LH공사가 가지고 있다가 수요자 역할을 했죠 지금. 나중에 공급한다. 그러니까 직접적 개입 1조.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돈 대주거나 정보 대주는 건 간접적 개입이에요? 세금, 돈인가요? 보조금, 금. 돈이죠. 부담금, 금. 지금 제가 미쳤나 그러지 말고 금, 돈이라고, 돈. 네. 그러니까 재산세부가, 종부세부가 얘들은 다 무슨 개입? 간접적 개입. 양도소득세. 간접적 개입. 보조금. 부담금. 개발부담금. 간접적 개입. 토지정보체계 구축. 정보가 돈이잖아요. 정보가 돈이라고, 정보. 돈이나 정보 대주는 건 간접적 개입이라고. 되셨죠? 다시. 이제 이게 헷갈려, 보통. 자, DTI와 LTV가 있어요. 얘는 수요자가 주택을 사기 위해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은 내 돈에 남의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럼 남의 돈 빌릴 수 있는 정도가 얘에 따라 달라지죠. 얘는 소득 기준으로, 얘는 가치 기준으로 달라지죠. 그럼 얘에 따라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이 달라지나요? 돈의 양이 달라져요? 무슨 개입? 간접적 개입이라고. 오케이? 분양가 규제는? 가격을 건드렸잖아요. 직접적 개입이라고. 이제 구분되셨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쉬는 시간에 찾아와야지. 그리고 토지이용의 규제는 무슨 규제, 인허가제 이런 내용 나오면 토지이용의 규제입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 부동산 정책의 기능이 있대요.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으로 쪼갠답니다. 이것도 헷갈려들 하세요. 헷갈리지 않는 방법. 절 보세요. 우리가 경제론 공부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시장경제 체제하 라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무슨 경제주의다? 시장경제.
그래서 시장과 경제가 같다? 맞나요? 따라해 보세요. 시장 경제. 네, 그래서 외울 때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책의 기능은 경제적 기능이다, 정치적 기능이다? 시장 경제, 경제적 기능.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이제 찾는 거죠. 뭘 찾아요? 시장자를 찾은 거지. 그래서 시장자가 나오면 경제적 기능, 없으면 정치적 기능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시장자가 없어. 이게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못 풀겠어. 봤더니 아까 시장 실패 요인이 몇 가지인데? 5가지인데 얘들이 그냥 나온 거죠. 그럼 얘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펼치면 이게 시장 실패 수정이잖아요. 경제적 기능인 거죠. 맞아요? 그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역지구제라는 정책을 펼치죠. 부의 외부 효과 제거가 목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부의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요인이죠. 시장 경제.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경제적 기능인 거죠. 정책에. 되셨죠?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정치적 기능이랍니다. 애들 교과목에, 중학교 교과목에 정치 사회 있어요. 있어. 근데 만약에 그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건 거예요. 자, 잠깐만. 여기 보세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전반적인 흐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 시장 내에 자원이 있죠, 여러분? 그럼 자원은 무한해요? 한정돼 있어요?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자원을 효율적인 배분을 해야 돼요? 어떤 한 부분에 디립다 몰아줘야 돼? 효율적인 배분. 그래서 시장의 기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 또는 교제에 따라서는 최적 배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거죠? 맞죠? 그런데 그때 수요자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잖아요? 그 수요자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는 유효 수요만 수요로 보는 거죠. 시장은. 네. 그럼 중소득층, 고소득층은 옷을 달라고 얘기하거나 집을 달라고 얘기하거나 먹을 걸 달라고 얘기하면 중소득층, 고소득층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될까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수요로 본다고. 그럼 그때는 자원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득층, 고소득층은 어디에 맡겨놔도 시장에 맡겨놔도 헐벗고 굶주리고 집 없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당연히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한데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소득층을 시장 원리로 접근하면 시장은 걔를 수요로 안 봐요. 그러니까 자원을 배분 안 해주죠. 그래서 저소득층을 시장 원리로 접근한다, 경제 원리로 접근한다 그러면 결국 저소득층은 헐벗고 굶주리고 집 없이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로 다스려줘야 돼? 정치로 다스려줘야 되죠. 그래서 칠판 이쪽 보세요. 이게 기억하는 방법이야. 정치적 기능은 누굴 대상으로 해요? 그렇지. 보여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정책이 펼쳐지면 걔는 다 무슨 기능? 정치지. 정치적 기능이지 경제적 기능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논리를 기억해야 돼. 그럼 저소득층은 주택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겠죠. 그래서 저소득층이 주택을 만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저소득층한테 가서 정부가 귓속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도 중소득층, 고소득층처럼 시장 원리에 의해서 주택을 가져라 그러면 그 말은 너희들은 평생 뭐 없이 살아라? 집 없이 살아라.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들고 일어날까요? 들고 일어나잖아. 소요가 발생하겠지. 소요가. 한자로 그 소요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소득층의 수요는 뭐라고 부른다? 꼭 집어? 주택 소요라고 하죠. 그럼 구매력이 없으니까 잠재적 수요네요. 이런 내용들 뜨면 다 뭐로 간다? 정치적 기능. 정치적 기능.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은 무슨 기능이다? 정치적 기능인 거예요. 됐으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이게 계속 끄덕끄덕 하다 보면 또 이해가 될 때가 있어. 놀랍게도. 네. 그런 내용입니다. 투자론 내용이 있어요. 자,
아까 반성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10분 쉬고 10분 쉬고 투자하는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먼저 쉬세요. 네.